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실업계의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갈 때 공부했던 지혜를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. 뭐 저도 고3, 중3 아이를 두고 있고요. 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실업계에 나와서 이제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갔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철도대학교를 간 것은 오로지 가난 때문이었습니다.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었는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국비로 배우는 학교를 가게 된 거고요.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 꿈이 또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요. 우리 철도대학교 학생들은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80%가 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기숙사가 없어서 친척집에 다니거나 아니면 그러지도 못한 학생들이 신문을 돌리면서 다니는 학생이 더러 있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온갖 신문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 당시 신문에는 이 한자를 많이 섞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떼어가지고 이 별명이 한자 박사였거든요. 근데 천자문에도 없는 한자가 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이를테면 그 악이라고 잘 안 썼습니다. 그 당시는 영어라고 했는데 그 영화의 영자가 이 천자문에 안 나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.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과학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무시하고 있는가? 거기에 대한 회의를 품게 돼서 이제 이른바 이 한글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제 꿈이 이제 세종을 닮은 그런 학자가 되어야겠다. 그러면서 이제 주시경 선생, 최원배 선생 이런 분들을 이제 알게 됐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 꿈을 바꾸면서 이름도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이 되자 우리말가 그래.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빨리 그 개학 2학년 개학하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. 그 왼쪽에 있는 건 이제 그 당시에 이름을 바꾸고 나서 정말 얼마나 그 즐거운지 세종대왕이 환히 웃으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. 그런 감정을 담은 일기장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꿈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학년 말쯤에 그 한글학교 부설 전국 국어운동 고등학생연합회 이른바 한글나무라는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. 거기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외설 최원배 선생님의 우리말 존중의 근본뜻 이런 책을 읽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 책을 읽고 나도 이제 그 외설 최원배와 같은 주시영 선생과 같은 세종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한글학자 국학자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. 그 당시에 이제 외설 최원배 선생님께서 뭐 계셨던 그분의 학맥이 남아있는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. 만약에 외설 최원배 선생님께서 뭐 울릉도에 계셨다고 한다면 울릉도 어떤 대학에 막 그 대학을 갔을 겁니다. 그만큼 저는 외설 최원배 선생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,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, 열정 이런 게 대단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2학년 초입니다. 근데 그 결심하고 나니까 이 앞이 캄캄한 겁니다. 왜냐하면 저는 실업계이기 때문에 국영수를 거의 뭐 인문계는 각각 9시간씩 배우지만 실업계는 2시간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우리는 실습판이라고 또 안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대학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. 사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중학교 졸업 맞고 한 두세 달간 입학 때까지 그때거든요. 그때는 제가 인문계가 아니니까 너무 신난 겁니다. 그냥 그 당시에 탁구가 되게 유행했는데 탁구 치러 다니고 스케이트로 다니고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. 그때 인문계 친구들은 뭐 수학 정석을 배운다, 해법을 배운다, 뭐 기본 영어를 배운다 막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신나게 놀았거든요. 근데 막상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대학 갈 결심을 하다 보니까 인문계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한 거죠.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인문계 아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뭔가 색다른 방법을 써야겠다. 그래서 뒤처진 거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고 그 전략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. 가장 큰 전략은 오기죠. 이 오기는요, 인내와 다릅니다. 인내는 참을 수 있는 걸 참는 게 인내입니다. 그거는 뭐 인문계 학생들도 하는 거니까 인내 갖고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오기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제가 수원에서 용산에 있던 철도학교를 다녔는데 뭐 통학할 때도 많았지만 또 학교 앞에 그 허름한 그 사설 독서실에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. 그럴 때면
침대에서 안 자고 일부러 의자를 모아놓고 자는 겁니다. 똑같은 5시간 자더라도 늦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그 채찍, 그 마음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 의자를 모아놓고 자곤 했습니다. 이런 게 오기입니다. 근데 사실 이 오기만 갖고 역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면 인문계열들보다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, 아니면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해도 더 오래 기억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다. 그래가지고 제가 막 돈이 없으니까 이게 공개 강의를 찾다가 손진남 선생의 연상기억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. 이걸 배우니까 이 암기 속도도 빠르고 더 오래 기억하는 거죠.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. 이 disease, disease 이 두 단어가 10년 이상 헷갈립니다. 보통 사람들은. 근데 보시면 EASE 철자가 같고 앞에 세자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똑같은 거 빼고 다른 거 이렇게 DC 덜커덕 죽었다. 뭐 그다음에 DIS 디스크 질병. 그래서 이렇게 디시스 사망, 디지즈 질병 이렇게 여기 어떤 그 암기 내용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부여해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스토리텔링식으로 외운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디시스의 그 S와 또 사망의 시옷 발음이 또 연관되고 디지즈의 Z 발음과 G 발음과 연관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관되죠. 아무튼 두 개가 헷갈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부여해서 이제 외우니까 진짜 10년 이상 안 헷갈리더라고요. 이게 지금도 기억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를테면 그 당시는 이 문예사조의 차례를 외워야 됐는데요. 뭐 고전주의, 낭만주의, 사실주의, 자연주의, 상징주의, 초현실주의 이런 차례를 외워야 됐습니다.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외웠죠. 그렇지만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차례가 시험에 나오면 자꾸 헷갈리는 거죠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일정한 이야기를 부여해서 외우는 거죠. 이를테면 백제 예수도가 어디죠? 그죠, 부여죠. 거기 가면 그 부소산이 있고 백마강이 흐르는 그 옆에 이 삼천 궁녀가 떨어져 죽었다고 낙함도 있고요. 거기에 실제로 고란사 옆에 자살초라는 원래 명칭은 이제 고란초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삼천궁녀의 한이 설했기 때문에 일명 그렇게 부르죠.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고란사 자살초. 그러면 고전주의, 낭만주의, 사실주의,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. 자연주의, 살찐주의가 아니라 상징주의, 초현실주의 이런 차례가 헷갈리질 않죠.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식, 암기, 연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활용한 방법은 바로 적발임, 메모입니다. 보통 서브노트라고 하는데 제가 마침 그때 공부한 것이 남아 있어서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거에 어떤 가장 빛나는 부분인데요. 그 당시 공부했던 게 남아 있습니다. 큰 책상에 이런 달력의 그 빈면을 펴놓고 그 당시는 그 본고사 앞서서 그 학력고사인가요? 예비고사라는 걸 보는데 14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하루 되니까 벌써 39년이나 됐으니까요. 요거 한 칸이 과목이 다릅니다. 국어부터 해서 쭉 이렇게 14과목을 이렇게 해놓고 시험 볼 때마다 틀리거나 헷갈린 거를 적발임, 기록을 해나가는 거죠. 메모라는 겁니다. 사실 시험이라는 거는 이 헷갈린 데서 나오고 한 번 틀린 걸 또 틀린 거거든요.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잘 봐야 된다. 경쟁에서 이기는 거는 헷갈리는 거, 헷갈리지 않고 한 번 틀린 거, 2번 다시 틀리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보는 거고 이기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당시 했던 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보고 나서 얼마큼 성찰하고 정리하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느냐 이런 지혜가 시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정리하는 방법은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 이제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온몸으로 외우기입니다. 제가 이제 하루에 단어 5개를 손바닥에 써서 아침에 집을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뭐 걷든지 뭐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이 5개를 외우는 거죠. 이렇게 손바닥에 써서 외운 거는 진짜 더 오래 기억하는 거죠. 그리고 또 보통 이제 깜지를 통해서 외운다고 그러는데 그건 얼마나 지루하고 종이를 고문하는 겁니까? 저는 진짜 이런 막 단어를 외우고 뭘 외울 때면
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막 신나게 막 이렇게 춤추면서 외우기도 하고 이왕 공부할 거 즐겁게 공부하자 신나게 진짜 그 신명나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외웠고요. 그리고 또 이런 그 영어 같은 경우는 통째로 그 외웠습니다. 그것도 막 적어가면서 그냥 길거리에서도 외우고 버스에도 외우고 그런 거죠. 그때 외운 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. 뭐 이를테면 케네디 연설문 같은 거. 저 기억날지 모르겠죠. 한번 해볼까요?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, 세계의 오랜 역사에서 only a few generations, 오직 몇 세대만이 have been granted, 감당해 왔습니다. The role of defending freedom, 자유를 막는 책무를 감당해 왔습니다. In its out of maximum danger, 최악의 위험 속에서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I do not shrink,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. From this responsibility, 이 책임으로부터. 이런 식으로 막 통째로 외우고 그랬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암기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요. 저는 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1학년 말에 한글학기 부설 그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토요일마다 친구들 만나서 책 읽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국어 수나 우리 말각을 바로 쓰자 한글을 전용해야 된다 이런 걸 막 신문에 투고하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뭐 독서 토론 뭐 논술 이런 강조하는데 저는 그때 자발적으로 그런 걸 한 거고요. 그것이 진짜 제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체화시킨다고 그러죠. 내 몸 안으로 이제 배게 하는 그런 이제 살아있는 공부가 됐던 것입니다. 그래서 실업계를 다녔지만 그런 것이 어떤 자양분이 돼가지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것은 단계별 집중 전략인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이것도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이게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뭐냐면 제가 2학년 때 대학갈 결심을 하고 딱 보니까 제가 진짜 영어, 수학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교 꼴찌더라고요. 이를테면 꼴찌 수준이죠. 인문계 아이들과 비교해봤을 때.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좋다. 앞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딱 정해놓고 이 분야만큼은 내가 3개월 뒤에 전국 상위권으로 가겠다. 땅은 꼴찌도 좋다.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수학으로 보면은 이제 인수분해만 3개월 동안 드립다 공부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진짜 3개월 뒤에 제가 그 분야에서는 이제 진짜 상위권을 가고 땅은 꼴찌입니다 실제로. 그렇게 단계별로 집중 공략을 하니까 한 2년 그렇게 공부하니까 이제 인문계 아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더라고요.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것이 바로 세종식 전략 방법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. 세종대왕께서도 그 많은 일을 어떻게 이뤘는가. 진짜 임금이 되셔가지고 백성들의 질병 문제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사는 문제, 국방 문제. 또 학문을 보면은 처음에 그 뭐 이를테면 천문학 연구 또 집중하고 이게 바탕돼서 음악 연구 또 이것이 바탕돼서 언어학 연구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생애 막바지에 인류 최고의 그 과학적인 문자 훈점을 창제 반포하신 거거든요. 집중식 공략 전략 이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역시 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종을 닮아야겠다. 세종의 꿈을 이루어야겠다. 또는 외설 최원배 선생님의 학맥을 이어야겠다.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면도 이겨나갈 수 있었거든요.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많아도 우리 사회가 그걸 뒷받침해주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. 제가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진짜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뿌리가 되고 거름이 돼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온 내력에 대해서는 바로 이 책에 열린 눈으로 생각의 무지를 펼쳐라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제 동영상 강의를 미국 오바마 대통령한테 소개한 기회가 있었는데 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보낸 편지도 실려 있고요. 아무튼 그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공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. 결국은 제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것은 열린 눈으로 열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.
결국 제가 한글학자가 돼서 이제 그 과학적이고 쉬운 한글에 대한 한글 운동을 편 것은 바로 세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? 쉬운 문자를 통해서 과학적인 문자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정보와 지식을 나누라고 한 것이거든요. 그런 위대한 꿈을 담은 책이 흥미자 해례본이고 마치 2015년에 이 흥미자 해례본을 제가 복관하는 어떤 학술적인 책임자로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자, 이건 이제 그 저한테는 대단히 이제 영예로운 일이고요. 자, 아무튼 그 서로 다른 꿈을 존중해주면서 또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는 바로 세종대왕께서는 그 각 분야의 모든 인재들이 자기의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임금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처럼 한글학자가 아니더라도 세종의 꿈을 자기의 꿈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. 각자 선자리에서 어떤 꿈이든 세종의 꿈과 연결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어려운 시절의 작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